지수야, 이제 넌 남이니까 오늘 밥만 먹고 가.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마.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전 레스토랑에서 새 며느리 맞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 지수를 맨 앞자리에 앉혀두었죠. 하지만 잔치가 한창이던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사업자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연 이 남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밤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날 시어머니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레스토랑을 전체 대관해서요. 전 며느리를 맨 앞자리에 앉혀두고 새 며느리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지수를 부른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저녁 얼굴 한번 비추라고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했어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장면을 지수 눈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 오복순이 지수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62살의 여자가 짙은 자주색 한복 차림으로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넌 남이니까 오늘 밥이나 먹고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마.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속으로 조용히 시간을 셌습니다. 3시간. 딱 3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지수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10년이 있었어요. 28살에 최민재를 만났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들고 구청에 갔습니다. 결혼 직후 오복순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살갑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 가게 운영에 끼어드는 일, 손님 앞에서 지수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들어찼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10년이 됐어요. 지수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집부려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 자존심이 10년을 침묵하게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묵은 때 다 걷어내고 이제야 집안에 봄이 왔어요. 오늘 실컷 드세요. 어차피 우리 식구들 밥 먹는 거잖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복순의 아들 최민재가 강하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어요. 41살의 남자, 지수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오복순이 긴 웨이브 머리를 늘어뜨린 33살 강하은을 손님들 앞에 세웠어요. 우리 새 며느리라고 이제 제대로 된 식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객들의 탄성과 박수가 이어졌어요. 지수는 맨 앞줄 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양옆 자리는 비어 있었고 지수를 향해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복순이 의도한 자리 배치였어요. 보란 듯이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수 앞에는 가장 작은 접시가 놓였어요. 술은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고 하객들은 지수를 흘끔거리다 외면했습니다. 오복순은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새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지나가다 지수 옆을 스치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대하듯이요. 구석 카운터 옆 직원 박점순이 조용히 서서 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 섞인 단발의 앞치마를 두른 채 팔짱을 꼈어요. 시선이 지수에게 닿았다가 오복순에게 갔다가 다시 지수에게 왔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만이 아는 눈빛이었어요. 지수는 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박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오른 무렵이었어요. 음식이 오가고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복수는 오늘 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들이는데 성공했고 전 며느리는 앞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직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 출입문이 열렸어요.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5살 한재준과 42살 한재호. 짙은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은 홀을 한번 훑고 나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왔어요. 소란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지수 쪽으로.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오빠 재준, 둘째 오빠 재호.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지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복순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첫째 오빠 재준이 오복순을 향해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누군가를 마주할 때 짓는 그 얼굴, 감정이 없는 듯 하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꿰뚫는 눈빛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사업자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복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둘째 오빠 재호가 오복순 옆에 놓인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한덕수건설 대표이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쓰는 어조였습니다. 법인카드 2장, 개인카드 3장. 이 중 한 장이라도 어머님 명의가 있으십니까? 오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쪽에서 두 사람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며느리 강하은도 웨이브 머리카락 사이로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읽으려 했어요. 오복순이 지수를 향해 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러냐고요. 하지만 첫째 오빠 재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을 막았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대하듯 감정 없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 내시면 더 곤란해지십니다. 오복순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오복순은 두 남자 사이에서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오복순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내가 쏜다고 실컷 드셨으면 계산하러 가자며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평소처럼 지수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내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 박점순에게 건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계산해요. 박점순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거절이었습니다.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거절 신호가 연속으로 울렸어요. 단말기에 짧고 단호한 소리가 홀 전체에 울릴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네 번째 카드도 거절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를 꽂는 오복순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거절. 오복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어요. 핸드백 안을 뒤졌지만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객 앞에서, 새 며느리 앞에서, 두 남자 앞에서 잔치 비용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또 한 명이 따라 꺼냈어요. 오복순이 며느리를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맞는 잔치를 벌인 그날 밤 결국 하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밥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지수가 오복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 카드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오늘 이자리 대관비도 그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셨죠. 법인카드 2장, 개인카드 3장. 10년 동안 어머님이 쓰신 금액이 총 18억 원입니다. 명세서는 한 장도 버린 적 없어요. 오복순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 강하은이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와 지수를 번갈아 봤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레스토랑 불빛 아래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은 38살의 여자가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밤이었어요. 오복순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처음부터 누구였는지를요. 잔치를 연 쪽은 자신이었지만 이 밤을 설계한 쪽은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복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수의 서재 어딘가에 박스 3개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 10년치 증거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카드 정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혼 합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는 가게 지분을 자기 명의로 올리겠다고 버텼어요. 10년을 함께 운영한 가게인데 자기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지수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결국 가게 소유권 문제는 합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혼 신고만 먼저 됐습니다. 오복순과 최민재는 법적으로 아직 결판이 안 났다는 것을 방패 삼아 가게에 계속 나왔어요. 지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한 번에 끝낼 생각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오복순은 평소처럼 레스토랑으로 출근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가게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었고 거래처 전화번호도 자신이 알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자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이혼을 했든 말든 가게는 자신이 굴려온 거라고 믿었어요. 법적 명예 같은 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드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지 해제를 요청했어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답은 단호했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한 정지라 명의자 외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자신이 실질 운영자라고 사정을 설명하면 안 되겠냐고 따져봤지만 상담원은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복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홀은 어제 잔치 뒷정리가 덜 된 채로 있었고 주방은 조용했어요. 오복순은 별 생각 없이 식자재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늘 점심 재료를 납품해 달라고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제 자동 결제가 반려됐다고, 카드가 정지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그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다른 카드로 정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거래처 사장은 잠깐 침묵하다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참다 끄는 겁니다. 결제는 맨날 늦고 말은 막 하시고 이번이 딱 기회였어요. 오복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10년을 거래한 곳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사이에 3군데에서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중단, 계약 해지, 거래 종료. 오복순이 그동안 거래처마다 결제를 느끼기 일쑤고 전화로 막말을 해왔다는 것. 그 원망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던 거였어요. 카드가 전부 막혀 있으니 대체 결제 수단이 없었습니다. 오복순 본인 명의의 카드는 한도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지수 카드로만 써왔으니 자기 카드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했지만
아들 통장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가게 수익은 전부 오복순이 관리했고 정작 아들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방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파스타면도 냉장고 안 신선 재료도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예약 손님은 있었지만 재료가 없었습니다. 오복순이 직접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오게 됐어요. 레스토랑 사모님이 카트를 끌고 마트 파스타 코너를 뒤지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어요. 현금이 바닥났으니까요. 이 주차가 되자 직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방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여가 왜 안 들어오냐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해줬어야 하지 않냐고 했어요. 오복순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주방장은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 그만뒀습니다. 홀 직원들도 며칠 사이에 연락을 끊었어요. 오복순이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냉정했습니다. 급여가 밀리는 가게에 계속 나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복순이 10년 동안 직원들 위해서 군림해왔다는 것, 그 사이에 쌓인 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막상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드러났어요. 박점순만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재료가 없어 예약을 취소하는 연락을 돌리고 텅 빈 주방을 정리하고 홀 바닥을 쓸었습니다. 오복순이 왜 아직도 나오냐고 물었어요. 박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한 지 10년이에요. 가게가 이러면 안 되죠. 오복순은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박점순이 누구 편인지를, 그 짧은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요. 3주차에 접어들자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앙코가 요즘 이상하다고, 예약했는데 당일에 취소 연락을 받았다고, 셔터가 반쯤 내려진 날도 있었다고 했어요. 글 하나가 올라오자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 단골이었는데 이젠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문은 인계동 상권 안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동안 오복순은 이 동네에서 레스토랑 사모님이었습니다. 인계동 부녀회에 얼굴을 내밀었고 상인의 모임에 나갔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가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 지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다 셔터를 보고 전화를 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가게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걱정보다 궁금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달 임대료가 연체됐다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사정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조항을 읽어줬어요. 2개월 연속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고, 다음 달까지 납부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레스토랑 앞에 왔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예약이 2달씩 밀렸던 레스토랑이었어요. 그 무렵 지수는 서재 안쪽에서 박스 3개를 꺼내 라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카드 명세서, 녹음 파일. 가게가 무너지는 동안 지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오복순이 허물어뜨리는 속도보다 지수가 쌓아온 것이 훨씬 두터웠습니다. 마지막 날 박점순이 홀 청소를 마쳤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주방 바닥을 쓸었어요. 가게 안이 처음 문을 열던 날처럼 깔끔해졌습니다. 박점순은 카운터 위에 가게 열쇠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어요. 오복순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복수는 텅 빈 홀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60석짜리 레스토랑이 3주 만에 이렇게 됐어요. 흰 린넨 테이블보 위에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조명만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게의 사모님으로 살았어요. 거래처의 목소리를 높이고 직원들에게 군림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5장이 막히자 3주 만에 전부 사라졌어요. 거래처도 직원도 체면도 지수 하나가 빠져나가자 그 위에 올라타 있던 것들이 모두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복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오복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수의 서재에서 박스 3개가 꺼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가게가 무너져 내리던 그 3주 동안 지수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첫째 오빠 재준에게 먼저 걸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이미 상황을 본 터라 재준은 군말 없이 들었어요. 지수가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재준은 짧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움직이겠다고, 형사 쪽은 맡기라고요. 둘째 오빠 재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오복순 측 재산 현황부터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둬야 한다고요. 세 남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지수는 서재 안쪽 선반에서 박스 3개를 꺼냈어요. 반듯하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박스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두 번째 박스에는 10년치 카드 명세서와 통장 사본, 세 번째 박스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1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박스 뚜껑을 하나씩 열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10년이었으니까요. 녹음을 시작한 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지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날 밤이었어요. 명품 가방 구입 문자가 휴대폰으로 날아왔을 때 지수는 화를 내는 대신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카드를 쓸 때마다, 가게 운영에 끼어들 때마다, 손님 앞에서 지수를 가볍게 대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하루도 그냥 보낸 날이 없었어요. 지수는 박스를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향한 곳은 수원 시내에 자리한 윤미래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첫째 오빠 재준과 둘째 오빠 재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준은 정장 차림이었고 재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법무법인 입구를 들어서는 장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미래 변호사는 지수가 대학 시절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44살, 법조계에서 15년을 넘긴 변호사였어요. 지수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결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윤미래는 지수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 짐작은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박스 3개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지수를 보는 순간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선 두 남자가 누구인지 윤미래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재준의 얼굴은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재호는 수원 건설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윤미래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준비됐군요. 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윤미래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첫 장을 펼쳤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골프 회원권, 백화점 상품권.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윤미래가 형광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형광펜 자국이 늘어났습니다. 10년치 명세서를 다 확인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윤미래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를 이 정도로 해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테이블 위에 USB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12개였어요. 윤미래가 그중 하나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게 카드 긁는 소리, 거래처에 반말하는 소리, 지수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소리. 윤미래가 재생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해 주세요. 반성이 아니라 처벌을 원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미래가 소송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이었어요. 민사 쪽은 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횡령 손해배상 청구, 가계 소유권 확인 소송, 위자료 청구를 묶었습니다. 형사 쪽은 횡령과 업무 방해로 고소장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청구액을 계산했습니다. 18억 원의 횡령액에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하면 35억을 넘겼어요. 재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최민재의 전과 조의 결과였어요. 과거 사문서 위조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복순과 최민재 명의의 부동산 현황을 출력해왔어요.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빼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래가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압류 신청을 소장과 동시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윤미래가 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10년 전 혼인신고서를 들고 걸어갔던 거리가 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10년이 지금 이 박스 3개를 만들었으니까요. 윤미래가 지수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현재 변제 능력이 없으시면 법정에서 뵙겠다고 하세요. 윤미래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없이 서류로 시선을 내렸어요. 소장이 완성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어요. 민사 청구 원인만 20페이지가 넘었고 증거 목록은 따로 30페이지였습니다. 윤미래는 완성된 소장을 지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된 소장은 자신도 오랜만에 봤다고 피고 측이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법정 가기 전에 합의를 먼저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어요. 그러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처음부터 생각에 없었어요. 오복순이 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10년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등기 발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수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볕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봄과 같은 계절이었지만 전혀 다른 봄이었어요. 그때는 시작이었고 지금은 마무리였습니다. 소장이 발송되기까지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오복수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오복수는 아직도 이것이 며느리의 감정적 보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달래면 된다고 직접 찾아가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떤 것을 받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한 건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오복수는 그날도 텅 빈 레스토랑에 나와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어두면 혹시 손님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고 들어왔어요. 등기 수령증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수. 오복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어요.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오복순이 소리내어 읽다가 멈췄어요. 청구 금액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5억 원. 오복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카드 명세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증, 지수가 한 장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오복순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이 정도를 준비해왔다는 것, 그 10년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동네 변호사를 찾아간 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복순과 아들이 나란히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변호사가 소장을 넘겨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 혀를 찼어요. 이거 어디서 변호사 쓰셨어요? 증거 구성이 보통이 아닌데요. 오복순이 지수 쪽 변호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요. 동네 변호사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훑쳤습니다. 카드 명세서 항목마다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고 녹음 파일 목록이 별도로 정리돼 있었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형사 고소가 병행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된 소장은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반박 자료 없이 법정 가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각오는 하셔야 해요. 오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 자료가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 명의가 지수 앞으로 되어 있고 사용 내역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녹음까지 있다면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자신이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면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정 명의가 없으면 실질 운영을 주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단 사용의 근거만 더 명확해진다고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오복순과 아들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청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복순이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아직도 지수를 달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판단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지수를 찾아간 건 사흘 후였습니다. 지수의 자택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전 남편은 정장 대신 편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세로 가려는 의도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도 잘못이 있다고 어머니를 막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41살의 남자가 이혼한 전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지수는 달랐습니다. 10년을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전 남편이 합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달라고 했어요. 강하은과도 헤어졌다고 지금 자기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자리에 남아 빈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지수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늘 먼저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미래 변호사에게 합의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윤미래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으며 듣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현재 변제 능력이 없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윤미래가 지수에게 통화 결과를 전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무렵 둘째 오빠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복순과 아들 명의의 부동산 현황을 다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빌라 한 채와 상가 지분 일부가 있었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요. 윤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빠 재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들의 과거 사문서 위조 전력이 이번 형사고소에 가중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직접 들여다본 사건 구조였어요. 재준의 한마디가 짧고 단호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지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수의 잠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오복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서 합의가 결렬됐다는 말을 들은 후 방안을 서성였어요. 재산 압류 예고 통보가 며칠 안에 날아올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수 뒤에 누가 서 있는지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가압류 통보가 날아든 건 소장을 받은 지 열흘 후였습니다. 오복순 명의 빌라와 아들 명의 상가 지분에 법원 가압류가 걸렸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빌라를 팔려고 내놨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거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복순이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버텨보려던 마지막 계획마저 막혀버렸어요. 아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소식이 이미 퍼진 탓에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이 들고 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복수는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레스토랑 사모님으로 10년을 살았던 여자가 생활비를 쪼개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원 중견 건설회사 대표이자 인계동 상공회의소 회장인 한덕수에게요. 결혼 후 처음으로 거는 진짜 전화였어요. 지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했다고, 이제 아버지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덕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버텼구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덕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움직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인계동 상공회의소 회장이 입을 열자 상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복순이 그동안 동네에서 레스토랑 사모님으로 누려온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재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개인 시간을 내어 수원으로 내려왔어요. 오복순 측 변호사가 선임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했고 형사 고소 접수 일정을 윤미래 변호사와 맞췄습니다. 재준은 말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오복수는 그 시각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얼마 안 되는 돈을 앞에 놓고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중이었어요.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재호가 그 다음 움직였습니다. 한덕수건설 대표이사가 인계동 상권의 주요 임대인들과 접촉했어요. 오복순이 10년 동안 레스토랑 사모님 행세를 하며 상권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거래처에 어떤 갑질을 해왔는지가 자연스럽게 공유됐습니다. 재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한덕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인계동 상공회의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회장이 모임 말미에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계동 상권 전체에 퍼지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복순의 전화기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의 단체 채팅방에서 답장이 없어졌어요. 평소 안부를 묻던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인의 총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 모임부터는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오복순이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어요. 부녀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모임 나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복순은 수화기를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쌓아온 것들이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사모님이라는 지위, 부녀의 얼굴, 상인의 자리, 전부 없어졌어요. 아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잔치날 나타났던 두 남자의 얼굴이 계속 걸렸어요. 수소문 끝에 이름과 직함을 알아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복순에게 말했어요. 한덕수건설 알지? 거기 회장이 지수 아버지야. 그리고 지수 첫째 오빠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야. 오복순의 입이 열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이 나왔어요. 그 집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감히 그랬겠어. 어떻게 그걸 숨기고 시집을 와?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지수가 한 번도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창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인계동 거리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수가 신분을 숨긴 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뒤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침묵이 오복순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됐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10년을 함부로 굴었으니까요. 오복순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채로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복순이라는 사람의 한계였어요.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까지 3주가 남아 있었어요. 재준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준비 다 됐어. 가자. 첫 공판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복순은 새벽부터 잠에서 깼어요.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을 오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법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오복순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 법원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무벽과 형광등, 판사석과 증인석이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오복순은 맞은편 원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고 짙은 색 재킷을 입고
서류를 앞에 펼쳐놓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오복순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는 사이 오복순은 무심코 방청석을 훑쳤습니다.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짙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자세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첫째 오빠 재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방청석에 앉아 법정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재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복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재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를 계속했어요. 그 무심한 눈빛이 오복순에게는 어떤 고함보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먼저 기본 사항을 확인했어요. 원고 측 윤미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10년치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12개. 항목이 읽힐 때마다 피고석의 오복순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판사가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이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기록을 확인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간간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증거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어요. 반박 자료라고 제출한 것은 영수증 몇 장과 사진 한 묶음이었습니다. 오복순이 가게에 출근했다는 증거였어요. 윤미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근 여부는 소유권과 무관하며 명의 없는 실질 운영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판사가 피고 측을 향해 말했어요. 다음 공판까지 실질 운영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지만 그 안에 이미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윤미래가 판사에게 허가를 받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법정 스피커에서 오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명했어요.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소리, 거래처에 막말하는 소리, 지수에게 카드를 더 만들라고 압박하는 소리. 오복순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굳은 얼굴로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재생이 끝난 뒤 오복순이 무심코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메모를 멈추고 오복순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검사의 눈빛이었어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오복순은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오복순과 아들이 법정을 나설 때 박점순이 증인 대기석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공판의 증인이었습니다. 박점순은 오복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였지만 무언가를 굳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복순은 그 눈빛을 피했어요. 지수는 법정 복도에서 윤미래 변호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준이 옆에 서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다음 공판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복도 끝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법정 문 앞에 섰어요. 저 문 안에서 오복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10년 동안 혼자 들어왔어요.
오늘은 판사도 방청객도 법정 스피커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수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법원 로비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박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말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공판까지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2주 사이에 무언가가 터질 예정이었어요. 오복수는 물론이고 방청석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차 공판 날짜가 잡히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최민재와 헤어진 강하은은 그 무렵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됐어요. 최민재가 이혼 전부터 자신과 교제했다는 것, 가게 명의가 처음부터 지수 앞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강하은은 며칠을 망설이다 윤미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33살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윤미래가 지수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강하은을 적으로만 봐왔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무언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사흘 후 강하은이 윤미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를 뒤로 묶고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려했던 잔치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은 강하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여 있었어요. 긴장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강하은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알고 시작했다고 했어요. 최민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민재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미 이혼했다고 했고 가게도 자기 소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하은이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윤미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하은 앞에 내밀었어요. 최민재와 강하은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강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휴대폰에서 직접 확인한 뒤 저장해뒀어요. 쓸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에요. 강하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과 최민재가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최민재가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한 내용, 가게가 자기 소유라고 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하은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2차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 안은 첫 공판보다 긴장감이 높았어요. 방청석이 더 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준이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복순이 입장하면서 방청석을 훑다가 재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복순이 재빠르게 시선을 돌렸어요. 윤미래가 2차 공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민재와 강하은의 혼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어요. 최민재가 이혼 전부터 강하은과 교제했다는 것, 가게 소유권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자료 추가 청구 서류도 함께 제출됐어요. 오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오복순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박점순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65살의 여자가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박점순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10년입니다. 가게가 처음 문을 연 날부터요.
판사가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게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였냐고 물었어요. 박점순이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누가 진짜 사장인지 저는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복순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다 멈췄어요. 박점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5살의 여자가 증인석에서 10년의 시간을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박점순이 증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지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박점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같은 눈빛으로 답했어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하은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긴 웨이브 머리를 단정히 묶고 판사를 향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복순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강하은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가게도 본인 소유라고 했고요. 오복순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라고 품에 안았던 여자가 판사석을 향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복순을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서요. 오복순이 낮게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어요. 강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오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이 오복순에게 닿는 데는 몇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몇 초 후 오복순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재준이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메모를 멈췄습니다. 지수는 원고석에서 정면을 바라봤어요. 오복순이 무너지는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10년을 버텨온 사람은 이 순간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강하은이 증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오복순 쪽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채로요. 공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강하은이 지수 옆을 지나쳤습니다. 강하은이 멈췄어요. 지수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마주 섰어요. 강하은이 입술을 달싹이다 말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하은이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강하은이 그날 최민재를 상대로 사기 손해배상 소송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복순 마이너스 최민재 마이너스 강하은 세 사람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오복순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판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준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거의 다 왔어. 판결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재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박스 3개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재준과 재호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준은 정장 차림이었고 재호는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어요. 두 오빠가 지수를 보자 말없이 양옆에 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복순과 아들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이 2주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인정액 18억 원 전액 변제, 위자료 8억 원, 레스토랑 즉시 반환, 오복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상연.
최민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읽히는 동안 오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준이 방청석에서 판결문을 들으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재호는 팔짱을 낀 채 판사석을 향해 눈을 고정했어요. 지수는 정면을 향한 채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오복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오복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눈 감고 살았어요.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재준이 윤미래 변호사와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형사처분 결과까지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재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했어요. 윤미래가 재준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든든하다고요. 재호가 지수 옆에 서서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가압류 해제 조건과 변제 이행 일정이 정리된 서류였어요. 재호가 항목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18억 변제와 위자료 8억, 총 26억이 집행되는 일정이었어요. 재산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오복순 측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어요. 한 푼도 못 빠져나가. 내가 다 막아놨어. 지수가 재호를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재호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게야 라고요. 그 말이 지수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 이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복순 명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아들 명의 상가 지분도 처분됐어요. 두 사람이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원 외곽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오복순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단발 파마 머리에 편의점 조끼를 입은 오복순이 계산대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레스토랑 사모님으로 살았던 여자의 지금이었습니다. 아들도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법원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둘이 번 돈을 합쳐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삶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레스토랑 즉시 반환 조항에 따라 오복순 측이 열세를 반납했어요. 지수는 가게 문을 다시 열기 전에 직접 인테리어를 손봤습니다. 흰 린넨 테이블볼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올리브 나무 화분을 창가에 새로 놓았습니다. 주방에는 새 주방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홀에는 박점순이 돌아왔습니다. 박점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옆에 섰을 때 지수가 다가왔어요. 박점순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기다렸어요, 점순 씨. 가게가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단골들이 돌아왔습니다. 비앙코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한덕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5살의 아버지가 수원 건설회사 대표 차림으로 딸의 레스토랑에 처음 들어섰어요. 지수가 홀 안쪽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덕수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수가 직접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덕수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을 때 제가 들었어야 했어요. 한덕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0년이 걸린 화해였지만 말보다 그 손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준과 재호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셋이 창가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점순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오늘의 추천 메뉴를 읊었습니다. 한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했어요. 재준이 재킷을 벗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호가 창밖을 바라보다 지수에게 말했어요. 이 호점은 언제 낼 거냐고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 중이라고요. 어느 오후 지수가 비앙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계동 거리가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손님으로 앉아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서 있었으니까요. 커피가 식도록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버스를 탔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인계동을 지나쳤어요. 오복순이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앙코의 불빛이 보였어요. 환하게 켜진 창문 너머로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오복순의 시선이 그 불빛에 머물렀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다음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며 누군가 올라탔어요. 지수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게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지수가 버스 카드를 찍고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창가 자리에 앉은 오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을 바라봤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복순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뒷모습이 버스 안쪽으로 멀어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계동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비앙코의 불빛도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1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을 참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지수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사연밤이 꼭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그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실시간 랭킹으로 보냅니다. 구독하시면 사연밤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